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편하신가요? 저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민심에 화답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화답을 할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용사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어떨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새 소식 단독 보도를 몇 가지 해드릴 텐데요. 역전의 용사들 세 분이 정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누가 될 것인지, 총리는 누구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에 가면요,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분이 전한 얘기도 취재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1900명이 들어오셨고요.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신다면 제가 역전의 용사 세 분을 소개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역전의 용사 노영임 용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지긋한 말솜씨에 늘 푸근한 아버지 같은 우리 역전의 용사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근엄합니다. 예. 그리고 역전의 용사를 살려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항상 그 중심에서 최전방에서 달려가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째 상태가 좀 골골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니 선거태가 힘들었다가 좀 이제 회복 중이고 다시 정비 중이고 저는 이제 이사까지도 오늘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달리면 됩니다. 자,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이제 신접 살림집을 차렸다 이런 겁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우리 변희재 대표의 사생활에 왜 이렇게들 관심이 많은지 그 하나하나가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뉴스예요 그게. 스타트가 오정 TV로 공개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꾸 출연하고 묻고 이 부분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예. 방송에서도. 그게 그냥 40만회가 나와버려가지고 맞더니 아니 공개적으로. 참 못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희 대표가 결혼 상대는 있고요. 결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올 9월 달에 올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 배희 대표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니 신혼 살림집부터 먼저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단독 보도는 아니고요. 단독 입에만 오늘은. 단독 보도는 아니고요.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달마종대님 반가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 뒤에 AABB님께서 전문 사회자 좀 영입하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곧 사회자를 바꿀 건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역전의 용사 네 사람을 만나서 특별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문 사회자 영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루스님 그리고 신혜연님 원류 영가님 이런들님 라이브인가요 질문하셨는데 라이브 방송 맞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벌써 2,900명 올라갔는데요. 계속 대단합니다. 이게 역전의 용사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역시 노영임 변호사가 정치권에도 갔다가 변호사 일도 하다가 방송도 나와서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조금 우울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얼굴이 많이 타셨네. 그래요? 예. 요즘에 좀 식욕이 없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전에요. 우리 각자 디스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예측 89석까지 할 것이다. 79에서 89석까지 국민의힘이 그거밖에 못할 것이다. 소나무당이 0에서 4석 할 것이다라고 했다가요. 그거 틀리면 제가 은퇴하기로 했는데 일단 은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전의 용사들은 싸워서 이긴 역전의 용사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패배한 분인데 김종대 우리 전 국회의원도 이번에 녹색정의당 선대위원장 하셨다가 뭐 안타깝게도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글쎄 우리 뭐 셋이 다 개털된 사람들끼리만 앉아 있는데 네. 그 슬픈 일이지만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예. 한 석도 못 얻었고 이제 저희가 2.13% 얻었으니까 그 문턱을 결국은 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선만 지켜주십시오 하고 읍소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내용을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변 대표, 비례대표 이번 국회에 들어가면 법사위원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같은 박수를 보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총선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예. 왜 소나무당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일주일 뒤에도 많이 느껴집니다. 예. 예. 자꾸 막 개헌 얘기 떠들고 조금 그 밀어붙이는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가는 건 있어서 소나무당이 정상적으로 국회에 원내 집성했으면 벌써 군기 잡고 들어갔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자, 아쉽다. 예. 아쉽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는 12만 표를 받았는데 제가 그 군소정당을 늘 해왔던 사람, 제가 우리공화당도 해왔었고 홍문종 친박신당도 해왔었고 김동재 씨가 해봤고 제가 그걸 다 해봤는데 홍문종의 친박신당이 지난 4년 전에 15만 표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지지자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홍문종 친박신당 할 때. 근데 우리 소나무당은 정말 온라인, 오프 너무 많은 지지자를 만났는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그때보다 못 받았다는 거를 제가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몇 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2만 표를 받았는데 저희가 12만 표요? 그러니까 0.4%인데 저희가 이틀 전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2.8로 치솟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1.6, 1.9 일주일 만에 1.6, 1.9, 2.8 치솟고 있었고 빅데이터로 치솟고 있었는데 0.4로 추락 이틀 만에. 그리고 홍문종의 친박신당 있는지도 모를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보다 못 받았다는 게 좀 아직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오늘 뭐 주제가 아니니까 요 정도 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선거, 그런데도 역전용사를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공감해 주시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이번 선거 기간에 경험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밤이면 반드시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노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못한 거죠. 못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발이 엄청 심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발표를 했었더라면 더 큰 후유증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원희룡 전 장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하마평 올라가고 이 정권에서 비서실장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좀 이상하게 됐는지 좀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뭔가 사단이 생겼다. 반발이냐, 원 장관이 거부했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했느냐. 자, 그래서 김정대 의원께 좀 여쭤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 대참패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바꾸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이냐, 이거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선 대참패라는 말부터 인정할까? 전 그것도 의문인데. 예. 이게 대참패였구나. 이게 내가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쇄신을 하든 뭐 인적 개편을 하든 뭐든 하는데 전 그 자체를 인정할까도 의문이에요. 일단은 저기 그 108석을 얻었고 낙동강 벨트를 지켰고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인천 상륙 작전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 뭐 참패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뭐 비서실장 그 주말부터 나오고 이런 얘기도 일단은 떠보는 식으로 된 거지 무슨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우선 그게 의문이에요. 108석이 뭐 저기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것만 갖고도 나 집권할 때부터 이랬는데 그럼 언제는 좋았냐? 오히려 5석 늘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그냥 본인의 자기 주관적인 어떤 세계에 그냥 갇혀 있다 보면은 난 그 자체도 그 앞서 저기 대통령께 누가 참모가 이거 저기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쇄신과 이제 어떤 뭘 올리기도 난 그거 쉬울까 난 그것도 좀 의문인 게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만나 보셨어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 밖으로 나오는 게 뭐 이관섭 비서실장 몇 자 그거
짤막한 발표가 다인데 56자. 56자. 하고 짤막한 2문장 되나 3문장 되나 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총선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고 했는데 어떤 견해 밝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뭔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인적 쇄신과 국정의 혁신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혁을 더 힘있게 밀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번에 국민들은 총선 참패에서 백리들서밖에 못 얻었다. 정말로 스커 대제하고 반성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사들 문제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문제. 예. 일단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냥 말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적 쇄신한다고 지금 뭐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사표가 지금 수리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이래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인적 쇄신도 없이. 그러면 똑같은 거죠, 뭐 예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강서구청장 선거 때 보선 때 참패하면은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었듯이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글쎄요. 나도 도저히 상상은 안 되는데 이 흐름상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봐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비서실장은 바꿀 것 같습니다. 바꾼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바꿀 테고, 뭐 이관석 실장은 일단 물러나는데, 자,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패배한 실패의 이유가 뭐냐?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잘못해서 졌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참모들부터 내보내야 한다. 실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 한동훈은 일단 떠났으니까 책임을 졌다고 치고,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 참모들이 정무적인 조언을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종대 형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야 돼요? 거기가 정무수석 비서실장 별 존재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책임 전가하긴 딱 좋은 사람들이지 뭘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제일 하나마나 한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능한 후보자들이 꼭 선거 끝나면 뭐 보좌관이 잘못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돈도 잘못 썼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얘기 많이 보는데 제일 들을 거 없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런 뭐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의 어떤 뭐 우리가 공적 의사결정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건 그대로 보고되는 거예요. 아니 눈가림용으로 또 일단 생색내기용으로 참모들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에 핵심 참모들은 총선으로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 책임을 인정한 역사가 있어요? 뭐 하나라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안 만난 거는 주변에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 사람 말 들은 거를 후회한다 이러지 대통령 안 만난 나 자신을 뭐 좀 원망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막 욕하면서 대통령은 어차피 이 선거에 관여도 안 했는데 왜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 그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숫자가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셀카 찍다가 졌는데 한동훈이 잘못이지 무슨 대통령 책임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주변에 있다는 그 뭐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원래 자기 탓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이거 선거 제도 탓이야. 이번에 그 총선용으로 민주당이 난리쳐서 이렇게 된 것이야. 뭐 이 주변 사람들이 엉터리같이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야, 내가 부덕해서 그래. 내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않아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통행적으로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없지. 만약에 그럴 사람이라면 없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조선일보 출신 보수 농객 한 명은요. 지난번에 103석인데 이번에 108석이면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막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 대표. 자, 이런 거를 자 실제다. 우리 증거 없다. 지난번에 비하면 오히려 5석 더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갑자기 바깥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조선일보 공격을 엄청 해요. 엊그저께 윤정호 앵커가 했던 멘트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앵커 뭐 브리핑 이런 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화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느냐라고 해서 막 때려던면서 윤 지금 대통령에게 약간 막 지금 사실 이제 보수 전체가 혼란스러운 게 한동훈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자는 쪽이 이제 장애 보수들이 있고 한동훈은 잘했는데 윤석열 못했다는 게 조선일보고 중앙일보는 또 전 전혀 다른 논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참사죠 참사 사실은 집권 여당이 과반 한참 밑에 탄핵 수준까지 밀렸다는 거는 대참사인데 이 대참사를 놓고 탈출하는 방향을 지금 여러 너무 엇갈려가지고 보수에서 좀 백가쟁명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선거구 제도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이거 바꾸자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발 중대 선거구제로 가든지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든지 이게 국민의 표심이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계속 요구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싫다고 그런데 원래 중대 선거구제는 취임할 때부터 윤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쏠림 현상을 방지하자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맞아요. 해서 박수를 막 쳤죠 그때. 근데 그때는 국힘에서 맞아요. 논의를 안 했죠. 그런데 저기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이걸 뒷받침 안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랬던 아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써먹긴 좋죠. 내가 그래서 집권초부터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국민의힘은 현행 선거법 고수였고 병립제로 가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연동형도 반대해놓고. 연동형은 원래 반대고. 예. 그래서 그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막 권역별 비례 뭐 이런 것들을 타협안으로 민주당이 내놨는데 다 걷어찼습니다. 아니 소선거구제로 자기도 대통령 됐고 그 직후 지자체도 이겼잖아요. 자기도 이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똑같은 제도 가지고 제도 타면 안 되죠 이거. 결국 수도권에서 세 석을 더 얻었고요. 부산에서도 다 이겼잖아요. 예. 처음에 부산이 결집했냐 안 했냐를 보면은 그 바로미터가 나오는데 본인이 계속 부산 신경 많이 썼었잖아요. 부산에 가서 투표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산은 이겼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돼 이긴 거야. 내가 한 건 잘한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수도권도 지금 어렵다 그랬는데 결국 세 석이나 더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역전의 용사들에서 결론을 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은 참패했다. 반성하고 국정 쇄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은 참패한 게 아니고 지난 총선보다 더 잘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돌팔매질이냐? 선거 잘못한 사람 한동훈 아니냐? 한동훈 바로 그만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람 바꿔서 국정 운영 행태를 똑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번 총선보다 의석을 더 얻었으니까 더 힘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아니 종대님 이거 웃어야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울어야 됩니까? KBS 신년대담에서도 그 윤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이분 사고 방식은 뒤에서 자기가 뭐 누구를 신건 말건 모든 책임은 당이 지는 거고 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다. 이건 출발선이라고. 출발선이고 자기는 오히려 그 민생 토론회니 뭐냐 해서 그나마 내가 열심히 떠줘서 더 큰 참패 막은 거고 이종섭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거 도와주려고 호주 대사 내보낸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 시한폭탄이 있는 거 내가 다 제거했다. 근데 니들이 돌아오라 그래서 일은 더 커진 거 아니냐? 니들이 저 호주 대사 근무하고 있는 거 돌아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내가 알아서 선거 때 도와주려고 치운 건데 이런 식의 맥락,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변대표 안 바뀌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이분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게 특검 처리 상황에서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의석은 비슷한다 하더라도 지난 총선 전에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힘이 막아줬잖아요.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공천.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고 지자체 선거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힘당이 그거를 못 막아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네, 국힘당에서 한 10명, 20명 이탈하는 거 아무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벌써 찬성 공개 표명한 사람 몇 사람 나왔죠? 자, 누구입니까? 안철수, 안철수, 김재석, 김재석 김재석은 아직 의원 아니니까. 의원이 아니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뭐 조경태 얘기가 오는데 의원도 예. 저기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소한 뭐 6월 국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거 못 막는 육성 조경태가 움직이면 또 한두 사람 따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야기가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할 거냐,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단독 보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분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로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원로 정치인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민심이 이렇게 이반되어 있는 걸 수습하려면 거국 내각을 비롯한 매우 큰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단 10%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그거보다 더 못한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책임 정치 그대로 하겠다. 자,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전한 건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대통령의 뜻을 표했다. 이제 이 말은 아예 안 바뀌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기함을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하고 달라졌는데요. 대통령이 원래 1%만 지지해도 한다 그랬는데 이제 10%까지 여유를 두고 있네. 제가 그런 건 10%인데.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로 가버려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전원을 통해서 이 보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대통령이 현재 총선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국 내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중립적인 인사를 국정 운영에 좀 장관급으로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정치를 좀 정상적으로 바꿔가자, 복원하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도 약간 멘붕. 특히 국민의힘은 야, 이 상황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해보셨던 김종대 의원,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이럴 때마다 2016년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저기 뭐냐 그 한 30명만 넘어와도 되는데 60명이 넘게 넘어오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이야기죠. 예, 예. 넘어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이번에는. 예. 그래가지고 당 따로 만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탄핵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나 파국적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선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특검연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전국의 핵심이 될 거라고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최상병 특검이 일단은 선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법안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남았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통과될 때조차도 어떤 저쪽에서 넘어오는 표수가 최소한 2자릿수가 된다. 그래서 200표를 이제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특검 정국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무너진 정권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거국 내각인이 인적쇄신보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단속이 더 급해요.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 상황이 이번 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나가는 표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일단 먼저 실행이 될 거다. 그래서 내일 담화는 좀 두리뭉실하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서 또 한 번 염장을 지르고 지금 진짜 하는 일은 저 특검에 표에 누수 막는 거 거기에 집중할 거다. 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5월 2일 날 지금 특검 관련된 거 이제 의결을 하기로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200명이 넘어야 되는. 아니요. 180 180석도 아니야. 과반을 넘기면 과반만 넘기면 돼요. 넘기면 이제 대통령실로 가서 다시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 표결을 할 때는 3분의 2예요. 그렇죠. 제적의 3분의 2. 자,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거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1차로 과반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며칠 만에 지금 보름입니까? 그게 2주입니까? 어떻게? 뭐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제2의결까지 그냥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2의결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그러면 5월 2일 날 표결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리고 이제 통과했습니다. 정부에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15일인가 뭔가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5일을 꽉 채워서 그것이 네. 리턴할 거 거부권이 아닙니까? 예.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5월 중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본회의를 잡아야 된다고요. 예. 이제 이때가 힘겨루기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네? 중요한 이게 게 마지막 순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제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아니 국민의힘부터 우선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내가 노선을 정확히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벌써 여러 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이걸 지지한다, 이거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부권 때문에 사실 192석까지 받은 거라고 네. 사실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참패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신이 그렇게 자기 식구들에 대한 내지는 본인 관련된 문제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부권을 행사해?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친윤, 친한 그리고 내지는 이제 중진들 이 사람들 간의 힘겨루기가 엄청나게 세진단 말이에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니까 국회 앞에 화환이 쭉 늘어섰대잖아요. 한동훈 사랑이요 다시 돌아와요.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파가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대통령이 이거를 더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특검이 되면은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단순히 특검이 통과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이 최상병 특검의 성격, 내용 그 자체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이종섭 대사는 그 선에서 막느냐 아니면 거기서 무너지느냐가 대통령실로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느냐 막느냐의 마지막 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뚝이 지금 반쯤 무너진 거고, 그리고 호주 대사에서 오는 순간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됐을 때 지금 그 중에 그 대통령실에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참모들 보면은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 영전돼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낙선해서 천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차적인 다 소환 대상자들입니다. 저 이종섭 대사 포함해 전부 다 소환 대상자고, 근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게 증거물이 너무 많아. 이게 통화 기록 지금 하고 그다음에 문서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장관이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이거 직접 지시하면서 뭘 빼라 넣으라 한 게 기록이 나와 버렸고, 그다음에 포렌식 한 거에 그 임성근 사단장 그 정식 출근했냐 하면서 그 보직해임 그거 막는 후속 조치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장관이 직접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특검이 보면은 한 중후반부쯤이면은 이제는 몸통이 대통령실로 바뀝니다. 아니 게다가 예. 이번 특검의 특징은 특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으로 뭐든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특정해가 뭔가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관련된 이종섭 저는 이게 최수근 상병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외압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종섭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과 그 이후 과정들이 저는 대통령 직권남용이 사실 더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뭐든지 다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한 특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단독 보도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단독으로 밑에 팔 준비하세요. 오늘 예. 단독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MBC PD 수첩에서 계속 임성근을 추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마이크 들이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임성근이 기본권 침해라 그러면서 112, 119에 다 전화를 해. 119는 또 왜 했나 모르는데 네. 실제로 구급차하고 경찰 순찰차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 기자하고 막 실랭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지난주에 임성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MBC 출연하겠다. MBC 출연하겠다. 그랬는데 이때 그 길거리에서 한 얘기 뭐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총선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이랬거든. 네. 그랬다가 저기 일주일 있다가 저 해병대 승낙을 받았다. 나가기로 했다. 해가지고 인터뷰 일시 장소는 MBC가 결정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총선 전날 태도가 총선 하고 난 직후 네. 그러니까 투표일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상황이 바뀌는데 해병대에서 다시 불허했다. 이래가지고 출연 안 하겠다고 공교롭게 자기가 시건을 해서 죄송하대. 그런데 나는 일련의 상황이 해병대가 총선 결과만 기다리고 태도를 정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저기 김계환 사령부의 그 저기 이건 내부- 지휘 내부- 서신도 아니야. 내부에 예, 저기 서신이 이걸 뭐라고 나왔어, 서신이. 부르는지 그냥 사령관 서신이 내부망에 떴어요. 네. 여기에 그동안 말 못할 꼬내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게 다 총선 결과 보고 나오는 작대들이거든 네. 지금 이게. 자,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해병대는 개표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그다음에 해병대 지금 이제 저기 버티질 못하고 무너지려고 삐그덕 예. 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 특검이 딱 가면은 나는 이게 수사가 그냥 가속이 붙는 게 이제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대통령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쪽으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김계환 사령관이 그 내부 서신에서 그랬잖아요. 어차피 한쪽은 무조건 진다. 해병대가 물론 제일 타격을 받겠지만 뭐 내가 알아서 내가 여기서 그냥 방파제가 되겠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다 불어버리겠다. 아니 내선에서 내가 보니까 자, 그러면 딱 부러운 거야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 좀 정리해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김계환 사령관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죠. 자, 이분은 불수도 있다. 총선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 말하겠다고 그런 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고. 자, 그럼 임성근 사단장이 이슈의 중심에서 본인이 살려고 본인이 과실치사 혐의를 벗어내느냐 못 벗어내느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러면 전화를 했느냐. 요것은 또 미스테리한 거고요. 그거의 마지막 남은 종착역이. 그렇죠. 종착역이면 누군가 나오겠죠.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인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총선을 보고는 야, 빨리 우리가 이실직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걸로 가자는 해병대 내부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저기 뭐냐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 같으라니까. 예. 이 문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 저기 뭐냐 방파제로 나는 지키려고 힘들었고 못할 말이 많았다.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긴 한데 1월 달인가에 김계환 사령관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했죠. 예. 그게 요즘 거의 끝났어요. 예. 그 결과가. 아 분석하는 거. 네. 자, 결국 어. 김계환 사령관이 양심이 있다면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수사단장으로 했던 것이 정당했는데 장관 또는 임성근으로부터 연락 온 것 때문에 억지로 빼줬는데 이것은 내가 군인의 명예로 봤을 때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아니 저기 김계만 말이 그동안 이 건으로 해병대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예. 자기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할 말이 많다. 이 얘기는 내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병대 조직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그 방파제 노릇을 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저기 그 해병대에서 지금까지 이거 진실이 밝혀지고 뭐 하면은 외압에 뭐 질질 끌려다닌 거, 그 다음에 장관의 그 수명을 받아가지고 또 조치한 거 한두 놈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이 일파만파되면 해병대가 거덜나게 생겼다. 지금 얘기가. 에? 그러니까 부사령관도 입 맞춰서 위증했지. 특히 그 정종범 부사령관이 내가 보기엔 결정적 위증을 했거든.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휘부가 이게 다 걸려 있고 거기에 참모 조직까지 있는데 지금 야 이게 내 혼자 사령관 그걸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지금 내가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얘기가 진실은 따로 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고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회 통과된 걸 가지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 대표?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아니, 행사 해버립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이 폐검력을. 이거 정확하게 이 닉슨 워터게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예. 완전히 수사방해를 해버린 거는 권력으로. 목숨 걸고 막아야죠 이건. 이게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런다니까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거부권 당연히.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2의결을 5월 달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까지도 합체해서 통과시켜 버릴 것이다. 저는 일단은
여기 일단 국민의힘 내 반란군들부터 빨리빨리 진압하고 예. 이걸 이번 주에 손을 쓰고 5월 2일 날 이제 특검법은 100% 통과됩니다. 네. 이건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민주당하고 수싸움이 벌어지는 이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며칠 날 하느냐. 이거 이번 국회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날까지는 유효해요. 그렇다고 끝나는 날 본회의 여는 법은 없거든, 국회가. 30날이나 31일 날. 그때 본회의를 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거부권으로 부결이 되는 모양을 비춰주는 게 낫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31일이 끝나면 모든 안건은 자동 폐기거든요. 네. 자동 폐기게 되면 22대 국회 재발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어지니까 공백 없이 바로 22대에서 이제 개원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할 거냐 아니면 5월의 말이라도 본회의를 우격 따짐으로 열어서 하느냐 이런 수싸움이에요. 이게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요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 참패해서 민심수습도 해야 하지만 최수건 상병 특별법 때문에 더욱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맞짱을 떴던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를 굳이 대통령은 당사자 동의도 정확하게 받지 않고 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최수건 상병 문제가 아니라 양평 게이트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양평 게이트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은 국회가 22대 개원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변 대표? 재발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건 이미 거부권 행사 끝났죠. 아닌가요? 아직 그건 무조건 22대에서 특검은 할 거예요. 고 양평은 예. 어떻게 특검 어떻게 됐죠, 양평은? 아직 특검 안 올라가진 않았나?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뭐 다음 기회 때 분명히 올라가겠죠. 예. 다시 재발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디올백은 뭐 뇌물이냐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은 어떤 물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니까 자극은 좀 되긴 하지만 영부인으로서 그게 받아도 돼? 안 돼? 그 말이 돼? 왜 이렇게 했어? 이제 이런 것이고 실제로 양평게이트 문제나 최수건 상병과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원희룡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비서장으로 앉히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당에서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도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완전 오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전혀 예측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스스로 돌파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런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 종대행님 민생 문제는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났죠. 국제유가 올라가죠. 오늘 환율이요. 1380원을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물가 통제를 못 하는데 수입되는 제품의 물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가는데 야 경제사령탑은 있어. 한덕수 총리 뭐해? 나라가 지금 개꼴나 있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선거에서 진 거는 진 것이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말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의 정치의 논리가 있다 그러지만은 저는 항상 민생이 제일 크다고 봤고 막판의 변수는 물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리 있는 거고 방향도 맞습니다. 그래서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하라고 이제 저는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총선 때 산적한 문제가 지금 4월 말이 되면서 어떻게 지금 풀리고 있냐 하면은 의대 정원은 더 꼬입니다. 이거 분명하죠. 그 다음에 물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지금 기업의 회사채 다 만기 돌아오는 게 이제 4월 말부터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PF, 부동산 PF도 부동산 폭발이 PF 이거 다 돌아오고. 가계 대출도 4월에서 7월까지가 만기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저기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복합 위기의 양상으로 이게 흐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기 이란 저 전쟁 문제인데 이거는 확전될 전망은 아직까지는 뭐 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불안하냐 하면은 이거는 간접 전쟁이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 최초의 직접 전쟁이에요. 최초라고 이게
이게 중동에 우리가 5, 60년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그 저항의 축이라고 그 헤즈볼라다 뭐 예멘 후티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대리인들이 했던 것에서 당사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란의 그 수뇌부가 초강경파들이 지금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좀 신중한 맛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보다 이란 쪽이 더 걱정이 된다. 거기가 초강경파가 됐는데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스라엘 몇 대 때린 거는 이제 성공했다는 거고 내가 보기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저 다른 경제전, 봉쇄전으로 이 양상이 바뀔 때 요게 더 고약하다니까 요게. 그래서 국제 이게. 유가가 지금 뭐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일단 전쟁은 확전이 안 돼야 한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직접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네타냐후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외부적 상황으로 보면 결국 지금 민생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빨리 하자. 이거는 조건 없이 대통령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예스 할 게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뭘 가지고 대답을 하겠어요. 야,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그래요. 왜 지금 조국 대표도 만나자고 그러죠? 일단 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다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야당 대표가 뭘 얘기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답이. 아니 법은 법대로 하고 지금 경제 문제는 빨리 머리를 맞대가 여야 간에 대책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사실 완전히 이게 참 거꾸로 된 게 예. 민생 챙기는 거는 대통령의 여당, 절대적인 여당과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이다. 대통령이 내가 도저히 민생을 위해서 좀 세금을 좀 크게 써야 되겠다. 그럼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내면서 그럼 야당 대표는 뭘 얘기하냐? 특검이 완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해서. 그게 가장 정확한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챙기지 않겠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주고받을 게 거죠. 없어요. 주고받을 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특검 얘기 안 꺼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안 만나버리고 뭐 민생 망하든 말든 관계없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근데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조국을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둘 다 안 만나거나 둘 다 만나면 오히려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선별적으로 만나자. 뭔가 대통령의 액션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조중동부터 뭔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유튜버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대통령이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변 대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면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에서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민생에 세금 이렇게 쓸 테니까 협조해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이제 영수회담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세금 이렇게 쓸 테니까 민생 관련해가지고 협조해라라고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민생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자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컨대 25만 원씩 줘가지고 좀 활성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지. 예컨대 지금 반대로 민주당이 발목 잡거나 안 한다고 그랬거나 이러면은 대통령이 얘기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안 쓰자는 대통령이 안 한다는 거예요. 노선이니까.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윤 대통령은 자기 공간은 생겨요. 외부로부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대통령이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 난 이해가 가.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엊그제 나도 이것도 공직사회 취재해서 내가 조금 파악을 한 건데 또 단독입니다. 또 단독이에요. 예. 이번에 지출 적자액이 58조라고 발표됐죠. 예. 더 된대요. 재정 적자가 58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 80조 정도 일인가 된다는 하니까 이야기도 있죠. 예. 내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갔는데 부처마다 그걸 짙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도 내부 거래가 많다고. 일반 회계만 있는 게 아니야. 특별 회계하고 기금이 있어. 그러면 그거하고 일반 회계하고 서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떨구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 적자를 확 줄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기금으로 이렇게 뭐 보전하는 거 멀쩡한 기금이요. 과거에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줬다면 이번엔 기금에서 빼가지고 예산안으로 넣는 방식. 그래서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았대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줄인 게 58조래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잘 파악해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올해는 결산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세금을 왕창 깎아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쓸 돈은 뭐 지출을 줄인다 그랬지만은 뭐 많이 줄인 것도 아니라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나라 살림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백조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안 지고 경제 문제도 손을 놓고 있고 뭐 하긴 한다고 하지만 뭐 민생도 하면서 돈 넣겠으면 내가 80조다 100조다 이렇게 하고 그 돈 어딨냐 하니까 그거는 뭐 그 뒤에 가서 논의하고 어쨌든 다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 그런데 총선 때 깎아준 세금이 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럴 이게. 때 개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 개헌 얘기하면서 대통령하고 딜치면 안 돼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개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대통령 뭐 임기 조금 깎아주고 대통령 조금 좀 좋게 좀 내버려주고 임기 보장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아무 책임 안 지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몸보신하다가 내려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 거에 우선시 된다는데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국가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기 재정과 민생 문제는 네.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저기 앞으로 닥칠 그 물가 인상 요인하고 금리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대통령이 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진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혹만 갖고 덤벼봤자 곳곳에서 냄새는 나는데 대통령이 저기 장막을 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런 사이에 올해가 굉장히 이게 나라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게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경제 문제로 돌아가면 정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민심이 민생이 경제가 이게 폭발이 아니고요. 정말로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사실 저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하고 어려워요. 어디 가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주머니에 돈은 없고요. 은행에 내야 될 이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금리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은 없는데 물가는 폭등해 있고 이자는 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민들은 그냥 3년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 대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아 이거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걸 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디 뭐 중심축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특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일부러 억지로 만든 특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태원 참사 특조위나 다 해야 될 것들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난 국회에서. 그거 빨리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거부권 대응해서 국힘당 끌어당기는지 재의결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원쪽으로 밀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과오 잘못에 대해서는 백기를 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잘못 없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계속 3년 동안 국정을 맡겨가지고 뭘 어떻게 망칠지 예측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할 거라는데 그것도 지금 다 엉터리가 돼버렸죠. 지금 환율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지금 수출이 훨씬 더 뭐 잘 돼가지고 뭔가 잘 돼볼 것이다. 또 내지는 그런 거 돼가지고 건설 경기 이제 조금 부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예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맞은 것도 하나도 없고 큰 틀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데려다가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뭔가 큰 틀에서 만들어봐야 되는데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계속 자기네 식구들 그냥 안위, 보위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서 여야간 일단 만나서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제기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지금 국회의 법에 의해서 특검법이든 제 요구에 대한 제 의결이든 이런 것들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김종대 의원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97년에 김영삼 정부의 길 이게 자꾸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보 사태가 먼저 터졌지 않습니까? 이때가 수습할 찬스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화되고 질이 멸렬해지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정권이 붕괴되는 수순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정부가 했던 분식회계, 나 이거 심각한 건데 이제 앞으로 국회가 올해 그거 문제가 서서히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거 여전히 방어막 치고 아마 목숨 걸고 막으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한보 사태 이후에 그 저기 나라가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97년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사실은 정권에 기회는 줘야 돼요. 수습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걸 명확히 내서 어느 정도 협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신호는 줘야 되는 거예요, 정권에.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이 본격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치가 누가 이기고 지는가 보다도 선거 이후엔 또 책임 정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지 사실 이 상황은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책임 정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부가 유일하게 살 길은 거국내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특검 받고 거국내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IMF 상황은요, 대선 후보들의 공동 통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IMF하고 대선 후보들이 다 의견 내서 사인해주고 이렇게 해서 금 모으기 운동하고 수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돌파하자 이러면은 저력이 있고 국민들이 앞장을 서요. 그런데 정권이 독단에 빠지면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국민들께 알리는데, 지금 이 오밤중에도 아마도 국힘 쪽이든 보수 세력 내부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국내각이 되든 정말로 민생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함께 뭔가 답을 내는 큰 빅테이블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든 뭔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독선과 독단으로 가서는 나라가 끝장나고 정권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적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답답해 죽겠다. 정말 이렇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볼멘 소리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 국힘 내부에서라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이 미쳐서 확실하게 달라진 정권 좀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3년을 기다린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사례 보면은 특검 수사 들어가다가 대통령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그 특검을 막 해임을 하고 막 압박을 넣고 협박을 하다가 결국 이 다 도청 권료가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사실 양평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관련 범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특검이 들어가면은 닉슨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범죄 막으려고 목숨 걸고 있으면 이쪽도 목숨 걸고 가야지만 해결되지. 이 대치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대치한다고. 그래서 선거로서 특히나 끝난 것이 아니라 선거로서 야합은 제일 위험한 게 제가 볼 때 야합이고, 저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선자마자 말이 바뀌면서 박대령만 무죄를 주고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가 그대로 덮여 있는데 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대충 묻어선 내 사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시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시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오고 있다. 야, 이거 나라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7,700분이 들어와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고요. 네. 그만큼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소나무당 지지한다, 소나무당 살려놔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저를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이 앉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상황이 엄중하고 지금 돌아가는 일련의 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과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답답하게 이 상황을 수습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뭔가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맥크레마님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웅본생님, 존님, 그리고 마음하나님, 뿌사리님, 개나리님, 이쁜이님, 여러분들 한영웅님, 그리고 김민수님, 자 심포스님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4명 다 보고 있고요. 소개 못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올린 것으로 이미 역전의 용사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스픽스 지난주에 85만 명 돌파했고요. 오늘 오. 85만 1000명을 통과하고 있던데요. 와.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방송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이런 결과 있었다는 거 저희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있는 사실 취재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주 촌철살인의 분석 능력까지 더해지면 이 방송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유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강사님께서 예. 전기현님 사랑합니다. 아, 예. 예, 뭐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그런 말씀이니까 약간 지금 말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이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거 꼭 저희들은 용기 있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광고 말씀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 중에서 경성 한우를 이미 찾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픽스 방송을 보고 왔다는 분이 있다는데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몰에요. 한우회식 하면 대구 명소 경성 한우로 가시면 정말로 1등급 원뿔의 한우를 모둠구이 9,900원, 갈비살 11,900원, 등심 11,900원으로 팔고 있으니까요. 053-573-8900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다 함께 그래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술 박노원 감독 그리고 PD는 양채원 PD 함께 고생해 주셨고 세 분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잠깐 뒷담화 식사를 있습니다. 뒷담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여러분들 함께 용사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